세계 역사에서 작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경우는 드뭅니다. 전쟁으로 찢기고 빚더미에 앉았던 국가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배신과 생존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여정이죠. 지금부터 그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8세기 말 유럽은 엄청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무너지고 공포 정치가 거리를 피로 물들였죠. 이 혼돈 속에서 코르시카 출신의 젊은 군인 한 명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는 30도 되기 전에 프랑스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자신의 야심으로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죠. 나폴레옹은 단순히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바꿀 운명을 타고났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죠. 1801년 그는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며 신성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영국 해협 너머의 영국만이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육지에서는 무적이었던 프랑스도 바다에서만큼은 영국 해군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은 갈수록 높아졌고 이 균형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은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7세 국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왕세자가 섭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죠. 왕세자는 총명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립을 지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의 중립 전략은 처음에는 현명해 보였습니다. 무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이 왕국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상 무역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립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 입장에서는 덴마크 함대가 프랑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선택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1801년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코펜하겐을 기습 공격했죠. 이 전투로 덴마크 해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공격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는 더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1801년 초반에 이 나라는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과 함께 중립국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중립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이었죠. 영국은 이런 동맹을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807년 8월 영국은 다시 한번 코펜하겐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죠. 갬비어 제독과 캐스카트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은 코펜하겐을 포위하고 나흘 동안 도시를 무자비하게 포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불이 났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는 이런 압도적인 공격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함대 전체를 영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분노와 굴욕을 느낀 프리드리히 왕세자는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808년 덴마크, 노르웨이는 공식적으로 나폴레옹 편에 서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결정은 재앙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동맹이 되면서 덴마크,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렸고 독일 북부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죠. 영국의 해상 봉쇄로 무역로가 막히면서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졌고 기근과 빈곤이 왕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영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가 무역을 완전히 차단했고 해상 무역에 의존하던 경제들은 붕괴되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죠.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대패하면서 유럽 전체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죠. 덴마크, 노르웨이는 여전히 패배하는 프랑스 편에 서 있었고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통일이라는 오랜 꿈을 가진 스웨덴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찰스 존 왕세자가 이끄는 스웨덴군이 노르웨이로 진격했죠. 덴마크 노르웨이의 프레데릭 왕세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지친 군대로는 연합군의 막강한 병력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1814년 2월 14일 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덴마크 노르웨이의 긴 고통이 끝났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야 했고 거의 450년 동안 이어진 연합이 깨졌습니다. 수백 년간의 지배를 받았지만 노르웨이인들의 독립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한 인물이 중심에 섰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레데릭 왕자였죠. 그는 덴마크 국왕의 조카이자 노르웨이의 전 총독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노르웨이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은 조용히 스웨덴의 지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독립을 위해 그는 1814년 봄 국민의회를 소집했습니다. 112명의 대표가 아이스볼에 모여 역사적인 회의를 열었죠.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14년 5월 17일 노르웨이 헌법이 서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의회인 스토르팅도 설립되었죠. 이 의회는 자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종이 위의 법령만으로는 스웨덴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은 영리한 상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존 베르나도트였죠. 그의 출세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원래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 원수였던 그가 어떻게든 1810년에 스웨덴 왕위 계승자로 선택되었으니까요. 이전 왕조가 끝난 후였죠. 스웨덴 왕세자로서 베르나도트는 스웨덴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노르웨이 병합은 그 핵심 단계였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강자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베르나도트는 유혈 충돌을 피하려면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스웨덴군을 전투 준비 태세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노르웨이의 엘리트층과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르웨이 헌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신뢰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1814년 12월 크리스티안 프레데릭이 물러나고 노르웨이는 마지못해 스웨덴과의 연합에 들어갔습니다. 스토르팅은 유지되었지만 스웨덴 군주를 인정해야 했죠. 연합에는 씁쓸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새로 얻은 자치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덴마크와의 이전 연합에서 물려받은 막대한 빚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숨막힐 정도였죠. 수년간의 봉쇄와 고립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경제가 이제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부채에 직면한 것입니다. 새로 탄생한 이 나라에는 재정적 안정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필수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부채와 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었죠. 노르웨이도 이를 설립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한 스토르팅은 노르웨이 최초의 중앙은행인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앙은행을 이끌 사람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가 직면한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 말이죠. 노르웨이 최초의 중앙은행 총재로 선택된 인물은 뜻밖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782년 트론헤임에서 태어난 야코브 프레데릭 옥스홀름은 활기찬 항구와 시장 속에서 자랐습니다. 상인으로 훈련받은 그는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제조업과 무역 사업을 통해 명성을 쌓았죠. 1816년 노르웨이가 독립과 불확실성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옥스홀름은 새로 설립된 노르웨이 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 최초의 중앙은행 총재로서 옥스홀름이 맡은 임무는 엄청났습니다. 나라의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화폐를 안정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이미 허약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목재 수출이 희망적이긴 했지만 당장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금 유입 없이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에서 왔습니다. 베를린에서 베네케 형제는 뛰어난 금융인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의 은행은 유럽의 권력 중심부에서 성장하는 수많은 현대 금융기관 중 하나였고 겉보기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르웨이 정부에게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자 값비싼 선택이었습니다. 은밀한 회의와 긴장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르웨이 은행은 상당한 금액을 빌렸고 이는 경제의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대출에는 높은 이자가 붙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시 은행들은 전쟁이나 정부의 재정 위기 같은 상황을 선호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르웨이에게 이 협정은 재정적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젊은 국가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경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재 수출이 국가 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조선소가 번창하고 제재소가 활발히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의 해운업이 강력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죠. 상인들은 유럽 전역의 항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청어 어업도 번성했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1890년대에 노르웨이는 더 이상 고립된 변방이 아니라 야심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유럽 무대의 차여자가 되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노르웨이는 여전히 스웨덴과 불안한 연합 상태였습니다. 스토르팅이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얻으면서 표면 아래에서는 민족주의적 열정이 들끓고 있었죠. 이 모든 안정과 안락함은 노르웨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붕괴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1890년대 노르웨이의 수도 크리스티아니아는 호황을 누리는 경제의 에너지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르웨이가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는 믿음에 힘입어 투기가 급증했죠. 웅장한 거리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치솟았습니다. 1899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크리스티아니아의 붕괴는 금융계를 황폐화시켰고 은행들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파산시켰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사회들이 비슷한 패턴을 목격해왔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순환이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부터 최근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까지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때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이제 파멸에 직면했고 한때 상업으로 활기차던 크리스티아니아의 거리는 두려움 속에 조용해졌습니다. 경제 붕괴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한편 그것은 또한 노르웨이를 향후 수십 년 동안 형성할 주요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경제적 혼란과 함께 노르웨이 주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경제 붕괴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스웨덴과의 연합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의문시하게 만들었죠. 선주이자 정치인인 크리스티안 미켈센이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국가적 각성의 선도적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는 노르웨이인들을 독립으로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죠. 노르웨이는 더 이상 스웨덴 왕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완전한 주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미켈센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유명했고 이는 그의 정치 생활 전체를 특징지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의회의 핵심 인물이었죠. 1905년 미켈센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7일 노르웨이는 대담하고 전례 없는 일방적인 연합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총리인 크리스티안 미켈센이 이 움직임을 주도했죠. 이 결의는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스웨덴의 오스카르 2세 국왕은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결의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스칸디나비아에는 내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서 노르웨이 국민이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도 갈등을 계속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1905년 가을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연합을 평화롭게 해체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재정 파탄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나라는 이제 완전히 독립하여 새롭게 태어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덴마크 왕자였던 하콘 7세가 독립 노르웨이의 첫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상징이 되었죠.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될 나라의 상징 말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화약고에 불을 붙인 불꽃이었죠.
몇 주 만에 세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린 전쟁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노르웨이는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이었죠.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경제적 고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해상 봉쇄와 무역 제한이 경제에 압박을 가했고 필수품 부족이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는 전쟁의 직접적인 파괴를 피할 수 있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졌고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났으며 국경선이 다시 그어졌죠. 노르웨이는 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성장과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도시들이 확장되었으며 복지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죠. 1940년 4월 9일 아침 독일군이 노르웨이 침공을 시작하면서 금을 옮기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은행 총재였던 니콜라이 리그와 그의 팀은 필사적이고 영웅적인 노력으로 국가의 보물을 비밀리에 대피시켰습니다. 총 50톤에 달하는 금괴와 수천 개의 동전이 오슬로에서 옮겨져야 했고 빠르게 진격하는 독일군의 손에서 멀리 보관되어야 했죠.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루프트바페가 폭격을 시작했고 독일군은 수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은폐와 침공의 혼란 속에서 리그는 은행 직원들과 군인들을 조직했습니다. 금은 나무 상자에 담겨 한밤중에 트럭에 실렸죠. 금은 여러 단계에 걸쳐 옮겨져야 했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먼저 금은 릴레함메르로 운반되었는데 독일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간발의 차로 벗어나는 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릴레함메르에서 상자들은 더 북쪽으로 가는 기차로 옮겨졌지만 이것이 시련의 끝은 아니었죠. 금은 어선과 민간 선박으로 구성된 호송대에 실렸습니다. 노르웨이의 험준한 지형 더 깊숙이 독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 징발된 것이었죠. 이어서 금은 어선들과 민간 선박들로 구성된 함대로 옮겨졌습니다. 독일 군함과 폭격기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위험한 북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해안선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현지 어부들이 금을 몰대로 인도했고 노르웨이의 산악 지역 더 내륙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그 후 영국 군함들이 북대서양을 건너 금을 운반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독일군의 탐지를 피해 함대는 런던에 성공적으로 도착했고 이로써 노르웨이는 전쟁 기간 동안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리그의 용기와 독창성 덕분에 나치 독일은 이 중요한 자원을 얻지 못했죠. 금을 안전하게 옮겼지만 노르웨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불과 62일 만에 노르웨이의 저항을 분쇄했습니다. 독일의 노르웨이 점령은 국가 역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기는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세력이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자 국민통일당의 지도자 비드쿤 크비슬링은 히틀러와 손잡고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괴뢰 정부의 수장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는 배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6월에 하콘 7세 국왕과 정부가 영국으로 탈출하면서 국가는 나치 통치 하의 잔혹한 5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제3제국을 위해 징집되었고 나라는 경제적 착취와 강제 적응 상태로 빠졌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고갈시켰습니다. 공장, 농장, 해상 항로가 신속하게 점령되거나 나치 전쟁 기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배치되었죠. 은행들은 나치 정권에 자금을 제공해야 했고 수백만 달러가 독일의 군사전 자금을 대기 위해 빼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화폐인 이제 독일 라이히스마르크에 고정되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일반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기본 생필품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국민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소련의 진격과 연합군의 서유럽 해방으로 군대가 약화되었죠. 유럽에서의 승리의 날은 1940년 이래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노르웨이에게도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마침내 해방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5년간의 독일 점령이 마침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왕의 귀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 파괴로부터 재건하려면 단순한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전후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전체 상황이 극도로 심각했죠. 운 좋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특히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무너진 나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던진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억 달러를 받았죠. 인프라를 건설하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기금은 노르웨이가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벗어나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급성장하는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 초 노르웨이는 새로운 성장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선업이 빠르게 발전했고 중요한 어업이 현대화되고 확장되었죠. 이 나라는 사회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 교육, 주택을 보장하여 강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였고 노르웨이에서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나라는 생계를 바다에 의존해왔고 어부들과 선원들이 대서양을 누볐습니다. 그 차가운 물 아래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보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를 영원히 바꿀 부캐 아래의 광대한 석유 매장량이었죠. 1969년 12월 23일 미국 석유 대기업 필립스 석유가 스타방에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230마일 떨어진 에코피스크라는 곳에서 시추 작업을 하던 중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거대한 유전이었죠. 수십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에코피스크 유전은 세계 석유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필립스 석유는 에소, 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다른 미국 및 유럽 에너지 대기업들과 함께 탐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산업부 장관은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전환한 스베레 발터 로스토프트였습니다. 그는 발견된 것의 규모를 이해했고 신속하게 움직여 통제권을 주장하고 국익을 보호했죠. 노르웨이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의 잠재력은 엄청났지만 주요 석유 회사들의 착취 위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양의 석유를 발견했지만 나중에 착취당한 나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 거대 석유 회사들과 심지어 자국 정부에 의해서도요.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가 석유부의 혜택을 직접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노르웨이의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규정에 따라 국가와 협력해야 했죠. 1972년 노르웨이 석유국과 국영 스타토일, 현재의 에퀸노르이 이러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구형 기업은 노르웨이에 전례 없는 부를 가져다주고 국가의 경제적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석유로부터의 막대한 부유입으로 노르웨이는 안전한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도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로 이어졌고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로 전 세계에 투자하게 되었죠. 그 후 수년 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놀라운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많은 국가들을 괴롭히는 자원의 저주에 빠지기보다는 노르웨이는 신중함과 통제의 길을 선택했죠. 국영 석유 회사인 스타토일과 노르웨이 석유국은 석유 수익이 현명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엄격한 규제가 생산을 통제하는 동안 1990년까지 정부 연금 기금, 일반적으로 오일펄 펀드로 알려진 기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석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 중 하나로 성장하는 재정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죠.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석유 자금이 경제로 유입되어 스타방에르 같은 도시를 조용한 해안 도시에서 번화한 산업 중심지로 변모시켰습니다. 도로, 병원, 학교가 현대화되었고 복지국가가 확대되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교육,
사회 혜택을 누리는 시민들을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 자원을 자국민들과 공유한 것이죠. 2007년까지 노르웨이의 GDP는 강력한 석유 수출에 힘입어 급증했고, 이는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치솟았고, 노르웨이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세계 금융 위기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35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충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죠. 일요일 베어 스턴스를 구하기 위해 JP 모건 체이스는 금요일 회사 시장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8년 주택 위기는 일련의 무모한 금융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컨트리와이드 같은 거대 기업들을 포함한 은행들과 모기지 대출 기관들이 신용이 좋지 않은 차용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행했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베팅했죠. 이러한 위험한 모기지들은 모기지 담보증권으로 묶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높은 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월가 기업들은 담보부채증권 같은 더욱 위험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며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주택 가격이 2006년에 하락하기 시작하자 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MBS와 CDO의 가치가 폭락했죠. 과도한 레버리지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주요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손실에 직면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상호 연결된 실패들은 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이는 광범위한 은행 구제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며 주택시장이 붕괴되었죠. 노르웨이는 수년간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광대한 북해 석유 매장량과 신중한 경제 계획에 힘입어 성장했죠. 위기가 터질 무렵 국가의 국부 펀드인 정부 연금기금 글로벌은 이미 엄청나게 불어나 세계에서 가장 펀드 중 하나로 금융의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석유 펀드는 시장 손실을 입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재앙에 대한 완충 장치였습니다. 자본이 풍부한 은행들은 미국보다 보수적으로 관리되었고, 다른 곳에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무모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피했죠. 노르웨이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경기 부양책을 신속하게 시행했습니다.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인프라에 투자했죠. 2010년까지 노르웨이는 인상적인 회복력으로 회복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제는 비교적 짧고 온화한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석유 펀드인 정부 연금기금 글로벌은 계속 증가하여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방벽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보장이었죠. 노르웨이는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 물결이 커지면서 통합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질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노르웨이를 계속 보호해준 한 가지 요인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EU를 흔든 가장 불안정한 위기들 중 일부에서 벗어나 자체 경제적 주권을 유지했죠. 노르웨이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안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평등, 신중한 통치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 뒤에는 부인할 수 없는 행운이 있습니다. 북해 아래 광대한 석유 매장지의 우연한 발견,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형, 강력한 사회적 응집력과 신뢰에 기여한 동질적인 문화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과 경제 계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